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쫄쫄 굶다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영양 공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것은 포도당, 혈당 수치가 높다는 것과 거대하고 나왔다는 거, 그거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 포도당이 우익이라는 겁니다. 당뇨병은 뭡니까? 자본주의라는 거죠. 우리 몸 속에 당은 우이고 소금이 좌익이니까 자본주의는 여기 있죠. 당뇨병은 여기, 당뇨병이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당뇨병의 환자의 몸은 상기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당뇨병이죠. 당이 뭡니까? 자본이라는 뜻이고, 주의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본주의는 당뇨병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여기면은, 자본주의가 여기면, 여기는 사회주의겠네요. 반대쪽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람 몸속에 포도당을 끄집어내고 사람 몸속에서 소금을 끄집어내서 포도당과 소금이 갖는 사회과학적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적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본주의는 여기고 여기는 사회주의가 된다는 거죠. 육체 현상과 사회 현상, 즉 자본주의가 당뇨병이라는 것은 결국 육체 현상과 사회 현상을 대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산주의가 뭐냐는 얘기다. 우리가 연병할놈이 아십니까? 연병할놈. 욕 중에 심한 욕이 연병할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 심한 욕입니다. 그 연병할놈이 뭡니까? 연병에 걸린 놈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가난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소금 섭취는 많겠죠. 소금으로 된 반찬 먹고 밥은 먹고, 그러니까 소금이 영양 섭취는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병에 걸리죠. 우리 일제 때나 50년, 60년대 이 폐병 환자 많았습니다. 그건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해서 걸린 병 아닙니까?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영양 섭취를 못하는 거. 그 가난 때문이죠. 그래서 폐가 나빠진다고 하죠. 옛날에 폐병 환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건 가난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연병의 일종이죠. 연병의 원인은 가난입니다. 공산주의의 원인은 가난이죠. 공산주의와 그게 바로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연병은 공산주의고 자본주의는 당뇨병이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반대말이니까 결국 당뇨병과 연병은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 몸속에 포도당은 우이고 소금은 좌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포도당과 소금이 갖는 사회과학적 의미를 지금부터 이 그림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몸속에 포도당과 소금이 우익과 좌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용자와 노동자, 자본과 노동, 수도권과 지방,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해서 주권 재민. 공자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한다. 결리사의. 국민의 수준이 나라의 수준이다. 즉 우리 몸속의 포도당과 소금이 갖는 사회과학적 의미는 우익과 좌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익이라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우익.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우익은 뭡니까? 보수 우익, 이른바 보수 우익.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 이회창과 자유선진당, 그리고 정동육과 손학규. 제가 여기 붙여보겠습니다. 노무현과 김대중, 이쪽에 붙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중간에다 붙였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영길과 민주노동당, 노회찬과 진보신당. 이거 좌익이죠. 우리 지금 소금에서 장황하게 얘기했죠. 소금은 우리 몸의 좌익이라고 했으니까 바다에 소금 나니까 여기 보시보시. 제가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정치권의 우익과 좌익, 중도 이쪽 사람들을 이렇게 다 열거해가지고 붙였다고 해서 자연 상태의 지형지음물에다가 사회과학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 몸속에 포도당과 소금을 보이지도 않잖아요. 사람 몸 서 있는 데서 그 포도당과 소금이 바깥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그 사회과학적 의미를 탐구하는데 끄집어내서 시각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배치를 하니까 이렇게 배치했을 뿐이지 자연 상태의 지형 지물에다가 사회과학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사회과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사람 몸속에 있는 포도당과 소금입니다. 그 포도당과 소금이 갖는 사회과학적 의미를 탐구하는데 이 그림이 시각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자. 갖는 사회과학적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동원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육체 현상과 사회 현상에다가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몸속에 포도당과 소금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합니다. 거기에다 제가 사회과학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결국 소금이 되고 권력은 포도당이 되는 것이죠.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소금과 포도당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국민의 수준이 나라의 수준이고 정치인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자본계급과 노동계급. 제가 좀 전에 공산주의를 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의 다리가 썩어간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르크스는 바로 이 당뇨병 당뇨병이 바로 자본주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당뇨병 환자의 다리가 썩어가는 것을 보고 마르크스는 뭐라고 생각했느냐면요. 그것을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사회과학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계급적 착취라 그랬습니다. 즉 자본계급이 노동계급을 착취한 결과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의 다리가 썩어간다 그랬습니다. 즉 소금이 다리라 했잖아요. 그럼 결국 다리는 뭡니까? 좌익이 되고 상체는 우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자본가가 노동계급을 착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계급은 뭐가 됩니까? 착취계급이 되고 노동자 계급은 결국 이 착취계급은 노동자 계급에게는 적대계급이 되는 겁니다. 적대 계급적 적대 계급을 타도해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그런 거죠. 당뇨병 환자의 다리가 썩어가는 거, 그것은 계급적 착취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포도당을 다 빼내버리면 된다. 그러면 당뇨병도 없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끝난다. 이겁니다. 사람 몸속에 포도당 다 꺼내면 사람 죽어버리죠. 그러면은 연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연병한다 그런 거죠. 연병에 걸렸다는 거죠. 공산주의는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 뱃속에 든 아이가 이 임신성 당뇨 증상을 보이는 산모 뱃속에 든 아이가 받아 먹은 거, 그 포도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대화가 나오는데 결국 포도당이 바로 밥이라는 거죠. 결국 이게 밥이라는 뜻입니다. 밥과 소금의 관계라는 거죠. 밥과 소금의 관계. 우익은 밥 같은 존재고 우리 몸속에 포도당이 우익이니까 그 우익은 밥 같은 존재고 소금은 결국 밥이 아니라는 거죠. 즉 결국 좌익은 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임신성 당뇨 증상을 보이는 여성이 산모가 거대아를 낳았다, 기형아를 낳았다 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포도당이 우익이고 소금이 좌익이라는 결국 좌익은 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좌익이
대부 우익을 공격하고 비난할 때 보면은 우익보다 자기들은 더 좋은 밥인 것처럼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좌익은 밥이 아니라는 거죠. 공산주의는 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중국의 개방개혁, 공산국가들 줄줄이 개방개혁하는 거 다 그 뿌리에는 보면 밥이 없는 상태. 공산주의는 밥이 없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공산체제의 붕괴. 자본주의는 당뇨병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그걸 이념적 좌표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수 우익들은 좌익을 많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좌익만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쪽 사람들도 친북 좌파다 이런 식으로 해가 많이 2008년 5월 15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 의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10년간 좌파 정권이 엉터리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좌파라는 것은 여기 권영일과 민주노동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말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쪽 사람들 10년을 얘기합니다. 이 정권을 갖다가 지난 10년간 좌파 정권이 엉터리 국정 운영을 했다. 이렇게. 한나라당 눈에, 보수 우익들 눈에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이 좌파 정권으로 보이나 봅니다. 2008년 5월 24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한구 의원은 방송과 공무원들이 좌파 10년을 지나면서 그 사고에 푹 젖어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들 특히 장 차관 중에서 좌파 시절 생각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이러죠.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사용하는 이 좌파란 말은 굉장히 혐오와 저주를 담고 있습니다. 절대 칭찬과 격려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좌익 싫어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볼 때 그러면 한나라당이 보수 우익이라 그런 데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 수구 냉전 세력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한나라당이 주로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을 친북 좌파라고 하면 이쪽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요. 한나라 수구 냉전 세력이라고 비난합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죠. 그런데 막상 이쪽에 권영일과 민주노동당에서는 자기들이 좌파라고 그럽니다. 권영일, 노회찬 씨는 민주노동 시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명품 좌파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좌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빼고 이 두 정당,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 이 사이에서 주로 지금 통합민주당 사이 이 사이에서 주로 이 좌파 논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막상 좌파는 빼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008년 5월 15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우리나라 역사교육이 좌향자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여기에서도 좌향자는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내에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면 좌파 세력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1년 안에 바로잡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좌파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을 가리킵니다. 2007년 8월 29일 이명박 후보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에게 이번 대선은 친북 좌파와 보수 우파의 대결이기 때문에 친북 좌파와 보수 우파의 대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2007년 11월 6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무능한 좌파 정권에게 정권을 다시 맡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무능한 좌파는 노무현과 열린 노무현 정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좌파, 즉 이렇게 얘기하면은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정동영과 통합민주당, 김대중과 새천년 민주당에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친북 좌파라고 한나라당부터. 그런데 이때 반응은 주로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은 좌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좌파라는 것은 바로 빨갱이를 의미합니다. 좌파, 빨갱이, 친북 좌파 그 얘기는 전부 빨갱이란 사상이 수상쩍다 이런 거죠. 이건 전부 다 민족이 분단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좌익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좌익이 대중성으로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치고 좌익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좌익은 대중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태에서 주로 좌익 정당이 아닌 사이의 사람들끼리 이제 좌파라고 서로 욕을 하고 자기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주로 한나라당이 지금 통합민주당,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보고 좌파라고 공격을 합니다.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19일 17제 대통령 선거 투표일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좌파 정권이 남긴 각종 흔적을 하나씩 벗겨내는 좌파 적출 수술을 할 단계라고 말합니다. 좌파 적출 수술. 여기에서 말한 좌파 역시 이걸 말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얘기하지 막상 이 좌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주노동당은 공산당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 말대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공산당, 권영길과 민주노동당을 공산당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수 위기에서 얼마든지. 그러면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마르크스 흉내를 낼 수는 없고 마르크스 주의자가 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공산주의도 없는 상황. 손에 공산당이 해체된 마당에 지금 와서 우리가 마르크스 흉내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노동당이란 걸 좌익으로 봐야 되고 자기 스스로 좌익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보수위로 보고 그러면은 결국 이회창과 노무현 이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누가 더 이 좌익에 가깝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깝지 이회창 씨가 가깝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결국 이 거리상으로 이념적 거리상으로 볼 때 이 좌익을 기준으로 볼 때 이회창 씨가 제일 멀리 있고 이명박 씨 역시 제일 멀리 있고 그럼 이 중간에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 이런 사람이 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제가 분명히 여기 허리에 해당하는데 허리에다 붙여놨다. 이게 허리에 붙였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건 위 상체 다리라고 생각해요. 이 다리가 허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는 그건 지금부터 천천히 생각해도 될 일이고 이 상체 보수 우익이라 하는데 어느 만큼 제대로 된 보수 우익인지도 천천히 지금부터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권영길과 민주노동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제대로 된 좌익이냐 하는 걸 얘기합니다. 2007년 1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민은 우측 통행을 하고 싶은데 노무현 정권은 좌측 통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은 오래전부터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합니다. 박근혜 대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박근혜 대표는 이 좌익에서 멀리 있다.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것은 이 좌익에서 멀리 있다는데 어떤 자부심을 갖나 봅니다. 좌익은 악마다. 대한민국의 적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우익은 애국자고 좌익은 친북이다. 북한을 위해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좌측 통행이라는 것은 바로 좌경화, 우측 통행은 우경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좌경화는 나쁜 거고 우경화는 좋은 거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2007년 1월 1일 이해창 씨는 다시 좌파가 집권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좌파는 민주노동당이 아니고 이쪽 사람들, 노무현 정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김대중 정권. 2007년 12월 이회창 씨는 이명박을 신좌파로 규정하면서 비난합니다. 즉 이명박의 국가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면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신좌파. 막상 이명박 대통령은 이쪽에 지난 10년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을 친북 좌파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또 이해창 씨는 또 이명박 씨를 신좌파라고 얘기합니다. 이 좌파란 뜻은 굉장히 혐오스럽다, 빨갱이 비슷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김영삼 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와 가까운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 13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명박, 이해창 후보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좌파 정부를 정하는 제일 큰 태도는 미국에 대한 태도다라고 전제하고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 대해 말은 조금 거칠게 했지만 세계에서
미국, 영국 다음으로만 이라크에 파병한 게 누구냐고 반문하면서 FTA를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한국인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좌파 정부인가라고 말합니다.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좌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어 좌파라는 말도 마치 큰 문제로 생각하는데 유럽 어느 나라고 좌파가 정권 잡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공산주의 냄새를 피우는 것은 쉽게 말해서 차라리 말 똑바로 해서 공산주의 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다. 좌파라고 해서 공산주의 냄새를 피우는 것은 정치적으로 졸렬한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북 좌파란 한나라당부터 친북 좌파로 소리 듣고 있는 뭐 열린우리당이나 통합민주당, 새천년민주당이 과연 자기들이 좌파라고 인정을 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린우리당 의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은 한미 FTA를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 어떻게 좌파냐고 반문합니다. 2007년 1월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의원은 같은 당의 김건태 의원의 정치 성향을 좌파로 규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건태 의원은 강봉균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당을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강봉균 의원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강조하자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은 민주노동당 노선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민주노동당이 좌익이고 자기들은 한나라당과 비슷한 그런 이념적 색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민주노동 정치되면 그렇게 되면은 바닥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좌익은 인기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과거 지금은 진보신당 가 있지만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이념 차이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과의 이념 차이보다 크지 않다. 하면서 쉽게 말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이념적 차이는 별로 크지 않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당의 이념 차이가 더 크답니다. 쉽게 말해서. 즉 이념적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합니다. 대연정을 제의하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이념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오히려 이 두 정당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이런 쪽 사람들을 갖다가 이념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역 감정을 보면 합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이념적 차이, 우익, 좌익 분명한 이념적 차이가 난다면 투표를 할 때 지역적 색채가 별로 없습니다. 지역당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현재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이념적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좌파를 싫어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비좌파 정당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보수 정당끼리 이념 차이가 크지 않은 보수 정당끼리 싸우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죠.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주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당에 있던 사람이 저 당 가고 예를 들어 손학규 씨가 여기 오고 여기 있던 사람도 안 되고 서로 보수 정당끼리 뒤죽박죽 이념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도 굉장히 이 좌익을 싫어합니다. 좌익을 싫어한다. 그리고 네티즌들이 보면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이거 좌익 빨갱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좌빨이라는 게 보수위에서 말하는 좌빨은 민주노동당 같은 이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이쪽의 사람들, 오히려 자기들이 중도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그런 쪽의 사람 보고 좌빨이라는 얘기합니다. 우리 정치인들만 이 좌익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좌익을 싫어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한국 사회의 이념적 좌표는 보면요. 좌익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도
점점 뭐 좀 좌익이 있다. 과거 같으면 뭐, 민주노동당 같은 사람들은 사실상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들어가잖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왔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이게 바로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제가 1987년도에 21살의 젊은이가 정신분열증에 걸리는 걸 봤습니다. 그때 그 젊은이가 어떤 반응을 보여? 처음에 다리가 아프더랍니다. 다리가 아프다. 그걸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다리가 아프다 병원 데려가니까 의사가 사진 찍어보고 다 해보니까 별거 없더랍니다. 그래서 왔답니다. 며칠 뒤에 가니까 또 허리가 아프더랍니다. 허리가 자꾸 아프다. 또 병원에 가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21살 된 젊은이를 또 데리고 가보니까 또 그게 없더랍니다. 별 이상이 없더라. 그러고 난 뒤에 정신분열증이 오더랍니다.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 다음에 정신분열증이 오더랍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익은 상체고, 여기는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은 허리고, 여기는 권영일과 민주당 다리다,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정신분열증이 오더라, 이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좌익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대한민국의 투철한 반공정신을 가졌다는 대한민국 보수익들은 막상 좌익도 아닌 이 사람들 상대로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들은 색깔론, 즉 너 빨갱이지 공격합니다. 정치판에서 정치인들끼리 이런 내용을 주고받으면은 결국 그 사람 길을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 경쟁 상대를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많이 보죠. 빨갱이로 몰아서 죽이는 50년대 말에 치운 예로 조봉암과 진보당, 그것도 조봉암 선생을 결국 난파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구 선생도 알고 보면은 빨갱이다, 친북이다 해서 암살한 거 아닙니까? 암살도 했잖아요. 암살하는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이 색깔론이라는 건 반대자, 경쟁자를 길을 죽이는데 주로 이용이 되더라는 거죠. 그 결과는 정신분열증이라는 거죠.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 극우 반공.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 마지막에 오는 게 정신분열증이라는 거죠. 즉, 대한민국의 보수 우익들, 한나라당은 주로 이쪽의 사람들,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통합민주당을 막상 빨갱이로 몰리면 좌파로 몰리면 그건 길을 죽이겠다는데 거기에서 허리가 길을 죽는다. 이 사람들이 죽으면 다리는 뭡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좌경화되어 있잖아요. 이명박보다 노무현이 좌경화되어 있다면 노무현보다 더 좌경화되면 권영길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짜 좌익이니까. 좌익 비스무리하다고 해서 기가 죽을 판이면은 당연히 좌익은 악마니까 좌익과 가까운다는 자체가 아마 저주의 대상 아닙니까? 이 좌익이나 좌파란 말이 저주와 혐오감을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들이 짜게 먹지 말라, 짜게 먹지 말라. 소금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뇨병 환자 상기되어 있잖아, 몸이.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좌익만 저주하는 게 아니고 좌익과 가까움만 있어도 저주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이 좌익부터 멀어지라 이 말 아닙니까? 다리가 죽고 허리가 죽고 다리가 좌익이니까 다리 기가 죽고 허리가 기가 죽고 마지막에 남는 게 뭡니까? 보수 우익만 남습니까? 보수 우익만 남는 게 아니고 반공이란 정신병만 남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수 우익만 남는 겁니까?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는 바로 상기된 세상을 만든다.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 다음에 뇌도 아프다. 뇌가 죽은 거죠. 정신분열증이 뭡니까? 국어사전 찾아보면 조발성 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데 좋은 방법이 소금 먹는 거라 얘기했잖아요. 소금 먹는 거. 대한민국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은 이 소금 못 먹죠. 북한에 연병할 놈들 미국가 못 먹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방공이란 정신병 때문에 이 좌익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당뇨병 환자가 소금 못 먹는 거.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이 소금 못 먹는 것은 그 당뇨병이라는 것이 결국 육체의 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뇨병은 결국 정신의 병이 아닙니까? 소금 먹어야 낫는데 못 먹잖아요.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이 소금 먹으면은 북한의 연병할 놈들이 좋아한다 이거죠. 그래서 못 먹잖아요. 달리 이유가 있습니까?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이 소금 먹으면 그거 북한 사람들, 북한의 연병할 놈들 좋으라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자기 자신을 위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또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토록 좌익을 싫어하는데 왜 좌경화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좌경화. 안 그렇습니까? 좌익이 대한민국 국민 쪽으로 좌익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왜 자꾸 하냐. 2004년 4월에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란 좌익이 말입니다. 국회 열석을 얻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 투철한 반공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좌익에게 투표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이거 좌경화 맞느냐는 겁니다. 즉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이러면 좌경하고 이 좌익에서 멀어지면 우경화 맞느냐는 거죠. 그거부터 따져야 됩니다. 우리 우경화, 좌경화 따지는데 우리 보수 우익에서는 우리나라가 좌경화되고 있다. 이런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연 좌경화되고 있는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를 한번 기준으로 당뇨병 환자를 한번 보십시오.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거. 근데 분명히 포도당이 우익이라고 그랬으니까 반공 논리 입각해서 얘기하면은 포도당이 우익이니까 우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좌익, 소금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 당뇨병 환자 그래서 상기되어 있잖아요. 상기되어 있는 게 우경합니까? 이 좌익에서 멀으면 우경화 됩니까? 소금에서 멀어지면 좌익에서 멀어지면 우경화 되느냐고. 당뇨병 환자 몸이 우경화 됐으니까 우익은 좋은 거고 좌익은 나쁜 거니까 당뇨병 환자 다리 잘라도 그 우경화 됐으니까 만세 불러야 됩니까? 다리가 없는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 아닙니까? 좌익이 없으니까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은 다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연병할 놈들은 상체가 없잖아요. 윗몸이 없잖아요. 우익이 없으니까, 윗몸이 없으니까. 윗몸이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다리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있죠. 다리 없어도. 당뇨병 환자 다리 자라도 비참해도 그래도 사람 목숨 붙어 있잖아요. 북한의 연병할 체제, 공산체제는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보다 상태가 더 나쁘죠. 공산체제는 그래서 우리 북한의 공산체제는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보다 상태가 더 나쁜 겁니다. 체제가 우월하죠.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병할 놈보다 체제가 우월합니다. 상태가 좋은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경화는 좋은 거냐. 당뇨병 환자 포도당의 양이 많을수록 위험해지는데 당뇨병 환자 소금에서 멀어지면 위험해지는데 어떻게 그게 우경합니까? 상기된다. 당뇨병 환자의 몸이 상기되어 있는 것은 우경화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익이 좋은 건데 어떻게 우경화가 나쁜 것일 수 있느냐는 거죠. 좌익도 좋은 건데 어떻게 좌경화가 나쁜 겁니까? 축구 선수의 다리를 보십시오. 하악이 되어 있잖아요. 당뇨병 환자의 몸과 축구 선수의 몸은 정반대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몸은 상기되어 있고 축구 선수의 몸은 하악이 되어 있습니다. 정반대의 몸이라는 거죠. 하악이 된다는 것은 축구 선수의 몸처럼 하악이 된다는 것은 그건 좌경화가 아니라는 거죠. 상기된다는 것은 우경화가 아니라는 거죠. 즉 상기된다는 것은 늙어간다는 거고 하악이 된다는 것은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대 시절에는 하체의 비만이 많습니다. 20살 넘어서는 상체 비만, 복부 비만이 납니다. 몸이 사람이 늙어가면서 상기된다는 이 뜻입니다. 상기된다는 건 바로 늙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에서 멀어지면 늙어갑니다.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은 이 좌익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상기된 겁니다. 늙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우경화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있고 시중자금이 대부분이 몰려있습니다. 상기되어 있잖아요. 피 같은 돈이 전부 수도권에 몰려있잖아요. 그건 뭘 뜻합니까? 상기된다는 것은 늙어간다는 겁니다. 수도권 집중이 나쁘다는 건 바로 대한민국이 늙어가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다리가 죽고 허리가 죽고 뇌가 죽은 즉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의 산물입니다. 즉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이 마땅히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소금을 먹지 못하고 거대아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반공이라는 정신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왜 좌익이 나오느냐, 자꾸만 좌익이 나오고 옛날에는 이 좌익이 없었는데 지금은 나오느냐, 그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건 바로 지식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는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는 정부화가 되었습니다. 지식화. 그 산물로서 이 민주노동당이라는 좌익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건 지식의 힘이죠. 보수 우익이 자비를 베풀어서 이 좌익이 국회에 들어간 게 아니고 바로 지식의 힘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생각했지만 마르크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결국 폭력, 돈, 지식. 미국의 미래학자 엘븐 터플러가 이걸 권력 이동이라고 설명하죠. 저는 이걸 하기라고 설명합니다. 하기. 민주적 권력이다. 폭력보다는 돈이, 돈보다는 지식이 민주적이라는 거죠. 결국 권력의 질적 변화, 이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즉 하기는 역사의 진보라는 겁니다. 하기는 역사의 진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지식이 만들어가는 세상, 그것은 하기되다 이 말이죠. 민주적 권력이니까. 즉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노동 집약적 산업, 자본 집약적 산업, 기술 집약적 산업,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지식혁명 이렇게 역사의 진보라는 거죠. 인간의 역사는 타인으로부터 남에게 지배를 받다가 스스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상태로 변천해온 과정이다. 즉 인간의 역사는 민주화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지식은 바로 하기된 세상을 만든다. 민주화된 세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식이 전제되지 않고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좌익과 지식은 같은 말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밥과 소금입니다. 지식은 밥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이 어떻게 밥에서 멀어집니까? 우익이 밥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지식이 밥에서 멀어지겠습니까? 다만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다가 권력이 돈지갑에서 나오다가 권력이 사람 머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돈, 폭력, 돈, 지식 이렇게 인간 세상의 진화 발전이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미래학자 엘빈 토프는 권력 이동이라고 설명합니다. 권력의 질적 변화를 갖다가 시각적으로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폭력보다 돈이 민주적이고 돈보다는 지식이 민주적이다. 장기적으로 군사력과 경제력은 결국 지식에 장기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는 바로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뇌가 죽었다. 이거죠. 상기된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바로 경제력의 집중, 당, 소금은 경제력의 집중을 의미합니다. 경제력의 집중. 그리고 학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역사의 진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30대 재벌이 우리나라 외환위기 오기 전에 30대 재벌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민 총생산을 3분의 2가 넘었어요. 그건 소수의 재벌에게 돈이 완전히 몰려 경제력의 집중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건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 산물이죠.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 산물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와 바로 지식이 충돌한 게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
외환위기는 바로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와 지식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소외자, 형편이 어려워서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775만 명입니다. 가계 부채가 600조. 가구당 부채는 3,400만 원. 비정규직 노동자는 564만 명이 이러고 있습니다. 외환위기가 겪으면서 우리나라 18개 재벌이 파산했고,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했는데, 부실해진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했는데, 168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즉, 반공 원숭이들 나라, 그것은 좌익과 함께 할 수 없죠. 여기 있잖아요. 반공 원숭이들 나라, 바로 그것은 이 지식과 충돌해서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나라의 절반이 망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89년 이후로부터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와 지식이 적대적인 모순관계에 놓여 있고 그 모순관계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정신의 산물입니다.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는 바로 다리가 죽고 허리가 죽고 뇌가 죽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윗몸을 살리고 허리를 살리고 다리를 살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반공이란 정신병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상기된 세상이지만 지식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하기된 세상이라는 거죠. 여기는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 충돌의 결과로 외환위기를 겪었다는 거죠. 나라의 절반이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30대 재벌 중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4대 재벌이 망했고 나머지 재벌도 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특히 공산국가들은 소련이 왜 망했습니까? 바로 지식과 충돌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미국이 못 살게 굴어서 소련 공산당이 해체된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는 지식과 충돌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북한에 연병할 놈들이 왜 밥을 굶습니까? 북한 주민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북한의 체제, 연병할 사상, 그것이 바로 지식과 모순관계라는 겁니다. 네. 먼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체 사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만듭니다. 위대한 수령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몸속의 포도당과 소금은 절대적인 개념이지만 또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포도당과 소금이 갖고 있는 사회과학적 의미는 절대적이면서 또한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령과 인민으로 그래 구분합니다. 위대한 수령은 수령 의지대로 인민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인민이 소금이라는 거죠. 인민의 뜻대로 위대한 수령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을 결사옹위하자. 즉 인민이 옹위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북한의 체제가 상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바로 역사의 후퇴를 의미하죠. 민족 분단으로 인해서 민족사가 후퇴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주체 사상은 바로 그런 겁니다. 민족사의 후퇴를 사상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는 극우 반공, 대한민국의 보수 우익들은 바로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킬 때 바로 북한의 연병할 사상, 북한의 위협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지만은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도 바로 분단 이데올로기고 주체 사상도 분단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분단이 되지 않으면 그런 정신병이 없다는 거죠. 우리 북한 사람들 나와서 이만 벌리면 위대한 수령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그 제정신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닙니까? 남한 사회를 지배하는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 북한을 지배하는 주체 사상, 그 둘은 분단 이데올로기면서 또한 적대적인 공생관계라는 거죠. 적대적인 모순관계가 아니고 적대적인 모순관계는 지식과 모순관계일 뿐이지 둘은 결국 적대적인 공생관계라는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1945년 10월 14일 평양 시민 앞에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건국 사업에 이바지해야 된다. 이걸 바꿔서 통일 사업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요즘 북한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폭력, 돈, 지식. 결국
지식이야말로 인간 세상 최고의 권력이라는 거죠. 공산주의자들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 즉 남한 사회를 지배하는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는 바로 지식에 대하여 적대적입니다.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몸속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 몸속에 포도당과 소금을 끄집어내서 포도당과 소금이 갖는 사회과학적 의미를 시각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육체 현상과 사회 현상을 대비시킴으로써 사람 몸속에 포도당과 소금이 갖는 사회과학적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